월 200만 원 정도는 대부분 받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죠.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 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워낙 이 노후 또 네. 연금 관련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현재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증은 또 무엇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이 노후 파산에 대한 그런 네. 키워드가 네.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네.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혹시 그 노후 파산이 좀 심각한지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그 파산이라는 그 법적인 용어는요. 네. 그 채무자가 이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서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파산이라고 하는데, 노후 파산이라고 해야 되면은 좀 약간 이제 신조어 비슷한 건데요. 그 일본에서 시작이 된 건데, 네. 돈이 없어가지고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의 삶을 노후 파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후 파산 문제, 불행한 노인의 삶의 문제를 얘기하려면 먼저 일본의 그 현실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와 비교해서 우리는 어떤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 몇 년 전에 일본의 NHK, 그 우리말로 하면 KBS죠.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는데, 그거 방송에 나가고 나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저는 일본에서 1980년대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명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네.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네.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은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대부분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그 당시 노후 파산 방송에 나갈 당시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그 당시에 630만 명인데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방송에 나간 거예요. 상당히 비율이 높네요. 그렇죠. 저도 놀랬죠. 왜 그러냐면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 정도거든요. 근데 일본은 기초연금이 우리보다는 많은데 1인당 최고 금액이 65만 원 정도예요. 우리 돈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네. 근데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선진국인데. 네네.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럼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했을 텐데 집을 팔아서 살면 되지 않냐. 근데 그 집이 노후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일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네.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거든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입니다. 네.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3배 올랐네요. 예. 근데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요. 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그렇게 남아요? 예. 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팔아봤자 1년 생활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예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금에는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 가까이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도 10년, 20년 지나서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떤가? 보면요, 우리나라에서요, 이 뭡니까? 재산이 제일 많은 때가 5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예요. 가구당 총 자산이 얼마냐면 5억 6,700만 원이래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네.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은 웬 돈이 그렇게 많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부채가 많잖아요. 맞아요. 1억 74만 원이 가구당 평균 부채예요. 그걸 빼게 되면 4억 6,6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4억 6,600만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빼게 되면 6,100만 원이거든요. 6,100만 원 갖고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한 2년 사면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6,1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이거 몇 년 난리 쳤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그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 꼴 나지 말고 어디 있냐 그죠.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네.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아까 연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가 되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일부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그걸 10만 원, 20만 원에도 받는 분이 55%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예요. 그 뭐 막말로 껌값이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8% 정도밖에 안 되고요. 와. 그러면 퇴직연금 이건 우리 있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제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액 총액이 약 300조 원인데 그걸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1인당 그러니까 평균 3,8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개인연금은 가입자도 많지 않은데 계좌당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약 5천만 원 정도예요. 그 두 개 다 받아봤자 이게 2년, 3년 지나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탈락자 남은 게 집 한 채거든요. 네.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일본 지금 동경에 가면요. 신도시, 우리말로 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 안 두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3년 전에요. 846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되면 빈집이 1,000만 채가 될 거래요, 일본에. 와.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빈집은 어떤가? 재작년에 보니까 151만 채 정도 우리도 빈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왜냐하면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그 동네에 빈집이 생겨요.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있는 건 탈락 집안차인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또 더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그래도 가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살다가 떠나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일본에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택 분지 부채 비율이죠. 그걸 그 연령대별로 평균 낸 그래프를 보니까 일본에서 각 가정에서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을 때가 언제냐면 20대, 30대예요. 179%. 그때는 빚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가 놓으면 빚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현역세를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밖에 안 남아요. 거의 없어요. 그냥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요. 집값이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릴까 말까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부채 비율 그래프를 보니까 비율이 제일 높을 때가 30대 마찬가지인데 131%. 근데 빚이 거의 줄질 않아요. 아, 그러네요. 퇴직할 때 가서도 83% 빚이 그냥 있습니다. 어. 우리는 왜 그러냐?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이 돈 빌려가지고 3년, 4년 기한으로 돈 빌려서 집을 사니까 이게 퇴직할 때 가서도 빚이 83%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만약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주택 빈곤, 하우스 푸어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얼마나 이게 큰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을 잘 직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네. 노후에 대해서 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살다 네. 보다가 네. 정말 이런 큰일 나는 상황을 네. 맞이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예. 사람들이 가장 좀 실패하기 쉬운 세 가지 착각 정도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예.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선요,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거 하면서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꼭 물어보는 게 그 노후 자금이 10억 있어야 됩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그게 돈만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몇 억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그것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노후 설계, 생애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첫째가 착각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은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인생을 생각하고 네네. 설계를 해야 되는데 80 이후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첫째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의 노후 생활비의 대부분이요. 70대 이후에 그 병으로 인해서 그 돈 다 이렇게 날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 사실 그렇게 아프다가 가시면은 돈도 돈이지만은 이 존엄의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제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의 관계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요번에 지금 20대, 뭐 30대 영끌에서 집을 사가지고 좀 젊은 분들이 고생한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자기 돈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부모님 돈, 노후 자금을 갖다가 집 사는 데 넣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식이 자식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세계에서 이 자식한테 소득 대비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 작년에 이 미국의 CNN 방송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미국의 투자은행이 조사한 자료 발표했는데 세계에서요. 이 애들이 0세에서 18세까지 네.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 그 비율이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이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따지면 또 결혼비용, 뭐 되면 집 사주는데, 뭐 사업자금. 이래서 이제 그 자기 노후를, 빈곤으로 사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네. 그 이 세 가지가 저는 이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세까지가 1등이긴 한데 네. 30대까지 포함해도 저희 나라 1등일 것 같긴 하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 등록금 문제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딸이 있는데 당신 딸 시집갈 때 그 결혼비용 얼마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들었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이 전국 평균 아들의 이 1인당 결혼 비용이 1억 7,700이 나오더라고요. 시골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면 대도시는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예. 아들이면 결혼 집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강하더라고요. 그 제 친구한테 제가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녀에 들어간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뭐 이민을 가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노후를 잘 준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인구 구조 변화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네. 싱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결혼을 해서 그나마 좀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뭐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약간 네. 좀 병수발도 좀 들어주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싱글 인구가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우선요, 노후에 혼자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가 사별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평생 미혼, 결혼 안 하고 나이 든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황혼이혼. 그 세 가지가 이제 혼자 살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요. 네. 먼저 사별을 한번 제가 보면은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중에 배우자하고 사별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45만 2천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여성은요, 배우자하고 사별한 사람이 남편하고 사별한 사람이 네. 269만 6천 명이래요. 훨씬 많네요. 예, 그러니까 사별하고 혼자 된 사람이 여성이 남성의 6배예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이 혼자 사는 노인 중에 78%가 여성이거든요. 이 노후에 혼자 사는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 남성들은 부인이 먼저 떠난 뒤에 사별하더라도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살살 되는데요.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되죠.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6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뒤늦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시겠어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우선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사별해서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요즘 결혼들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 미혼, 평생 미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평생 미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였거든요.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2020년에는 남자가 16.8%, 여자가 7.8%로 늘었어요. 근데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인데요. 네. 일본 남자의 26.7%, 3명, 거의 3명 중에 하나. 그러네. 여자의 17.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에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갈 거래요. 그분들은 혼자 살아야 되겠죠, 나중에. 그게 두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혼인데요. 우선 이혼 건수가 1970년대만 해도 15,000건 정도였거든요. 이게 2020년에는요, 10만 7천 건으로 늘었어요. 엄청나게 이혼이 늘었는데, 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요, 옛날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인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5% 전체 이혼 건수 5%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는 37%.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네. 저는 2000년 초에요, 일본에서 황혼이혼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저는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혼율 1등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신혼여행의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중년 황혼여행의 비율이 높아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혼자 살라고 할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요,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아까 그 파산 그 얘기할 때부터 몇 년 지난 뒤니까 2020년만 현재로는 일본은 702만 명이에요. 혼자 사는 노인이. 네. 근데 전체 노인의 19.4%.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59만 명이에요. 왜냐하면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4배거든요. 맞아요. 네. 또 노인 비율이 일본이 우리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159만인데 전체 노인에서 차지하는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19.6%.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7%인데 일본은 30%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몇 년, 십몇 년 지나서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래서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 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원에 노인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이런 새로운 유연 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연금이죠. 왜 그러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험이에요. 젊을 때 멀쩡하다 건강하는 분들이 이 환갑 넘어서 중대 질병, 암, 심혈관 질환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런 그 중대 질병 보험 하나 가입해 두는 거.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는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 아는 분이 얼마 전에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변호사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아침에 미역국에 식사 잘 하시고 동네 다방에서 농담하다 오셔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다고 돌아가셨는데요.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그래고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이분은 본인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어요.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되게.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인데 네. 그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요.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그런 식의 배려. 되게 세팅을 잘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는 한편에는 가족 회복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요, 이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건물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개축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그리고 나이 든 노인분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과 그룹 리빙, 공유 경제 네. 이런 것도 또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 혼자 살더라도 외로움에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고동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젊을 때 키워야 되고 또 혼자 살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일종의 혼자 사는, 누구든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 네네.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체 2,100만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젊은 사람 노인 합쳐서 32%인데 네. 유럽은 훨씬 높고 네.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예요. 1인 가구 비율이. 수도 스톡홀름은 60%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은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 지금 말씀드린 이 혼자 살더라도 연금 보험이 준비가 돼 있고 새로운 유연사에서 행복을 주는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 그다음에 가족의 회복 운동이 돌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고동력을 키우고 있고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뭔가 이렇게 예. 자금적으로나 재산적으로 세팅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예. 떠나서 예. 뭔가 혼자 살게 됐을 때 내가 예.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할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이 사실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예. 사회적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가족끼리 모여 예. 살다라고 한다면은 예. 세제책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렇죠. 작용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도 여기 신림동 이동대 가보면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얘기가 가끔 텔레비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